강단과 소신이 필요할 때 꺼내듣는 일과 삶에 대한 진지한 대화. 강소팟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신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또 2박 3일 서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좀 갑작스럽게 가게 된 여행이었는데 너무너무 알차게 다녀와서 지금 좀 피곤한 상태입니다. 정말 많은 일을 했는데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바로 영화 듄을 봤다는 것 같아요. 영화야 사실 제주도에서도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용산 아이맥스, 줄여서 용아맥이라고 하죠. 아시아 최대 스크린. 용산 CGV 아이맥스에서 듄2를 봤습니다. 지금 아이맥스에서 듄을 예매하기가 아이맥스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아이맥스요. 아이맥스에서 듄을 보기가 너무 어려워서 저희도 거의 2주, 3주 전에 미리 예매를 했는데 저녁이나 오후 시간에는 티켓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1시 반, 밤 11시 반에 시작하는 심야 영화를 보게 됐죠. 듄2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재밌게 봤고요. 듄도 좋긴 했는데 일단 제가 아이맥스를 처음 봤거든요. 진짜 좀 압도됐습니다. 저 좀 진짜 처음 서울 갔을 때 제가 첫날은 제 친한 친구랑 약속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같이 놀았는데 제가 나 서울을 좀 제대로 즐기고 싶다 막 이래가지고 잠실에 있는 속리단길도 가고 성수에 있는 연무장길도 갔거든요. 요즘은 그 핫하다는 서울의 핫하다는 거리는 다 갔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나 뭔가 서울 놀러온 촌아이 같아 막 이런 생각은 못했는데 아이맥스를 보는 순간 인정했습니다. 이건 제주에 없는 거다. 나 출세했다.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아이맥스로 볼 수는 없지만 듄2 영화관 가서 사실 한 번 더 보고 싶기는 해요. 네. 왜냐면 제가 그때 제정신이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너무 졸려서. 요즘 제가 아침 6시 반마다 일어나가지고 1시간씩 글을 쓰는 유튜브 라이브를 하고 있잖아요. 글 쓰는 아침이라고 해서 앞으로 50일 동안 해보겠다 해가지고 오늘이 20일째였거든요. 서울에서도 멈추기가 싫어서 노트북을 챙겨가서 호텔에서 아침마다 글을 썼어요. 아침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심야 영화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피곤했습니다. 강단님은 그러면 듄2 한 줄 요약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한 줄 평가. 뭔가 21세기의 축복이다? 뭔가 저는 잘 모르지만 예전에도 이 듄이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만큼 그 소설 안에 있는 그 웅장함과 디테일을 스크린에 그대로 구현할 만한 기술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아이맥스 극한 화면으로 봐도 전혀 이질감이 없더라고요. 진짜 같아요. 좀 오랜만에 영화를 보면서 그 세계관에 쫙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릴 때 처음으로 마블 영화 봤을 때, 영화가 끝나고 나면은 막 공부하고 싶어졌잖아요. 이 세계관에 대해서. 근데 오랜만에 그런 느낌을 딱 줬습니다. 근데 제가 그 3D 안경을 끼고 영화관에서 처음 아바타를 봤을 때 너무 놀랐어요. 거기 그 주인공 남자가 그 아바타의 몸으로 처음으로 막 그 잔디밭을 뛰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막 물방울이 제 얼굴로 진짜 튀는 줄 알고 막 놀랐었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이 저는 났어요. 그 정도의 그 21세기의 축복 아닌가. 진짜.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또 그 서울 신촌에 있는 헌책방 2곳, 숨어있는 책, 그리고 글벗 서점을 다녀왔는데, 이 두 헌책방은 일단 컬렉션이 너무 좋고, 그리고 가격도 너무너무 착해서 진짜 서울 갈 때마다 안 들르면은 아쉽더라고요. 저희가 이전에 서울 다녀오고 나서도 헌책방 투어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두 곳의 헌책방을 강다님이 가장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간을 내서 강다님이 다녀오셨거든요. 근데 그리고 저한테 너무 좋다고 또 가자고 해서 제주로 돌아오는 날 또 한 번 더 시간을 내서 다녀왔죠.
이번에도 헌책을 한아름 들고 제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숨어있는 책에 카카오지도로 리뷰를 남겼거든요. 네. 뭐라고 남겼나요? 이 서점은 노벨상을 받아야 한다고. 강단님 마음속 노벨상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작은 배에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소식입니다. 저희 작은 배가 자체 온라인 서점을 개장했습니다. 세계 최초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출판사가 뭐 알라딘이나 아니면 교보 같은 온라인 서점에 입점하는 경우는 있지만 자체 온라인 서점을 갖고 있는 경우는 드물지 않을까. 드뭅니다. 그런데 그걸 작은 배가 해냈습니다. Yeah. store.작은배.com store.jagunbae.com 으로 들어가시면 작은 배의 전자책을 구매하실 수 있는 온라인 서점으로 연결이 돼요. 지금 전자책이 딱 한 권 올라가 있는데 그게 뭐죠? 망하지 않을 만큼 작은 식당 창업하기라는 68쪽 분량의 소책자입니다. 사실 이 소책자는 저희가 작년 8월 비건 식당 치즈레이지를 운영했던 경험담을 담아서 일찍이 발행을 했던 자료예요. 그런데 이번에 온라인 서점을 개장하면서 텅 비어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책자를 새롭게 개정했고요. 개정하면서 3개의 파트가 추가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출판사 등록을 했기 때문에 첫 ISBN을 발행받았습니다. 그래서 ISBN 넘버가 있는 출판사 작은 배의 첫 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망하지 않을 만큼 작은 식당 창업하기를 누가 읽으면 좋을까요? 소책자의 제목에서도 조금 드러나지만 저희가 치즈레이지라는 식당을 창업하고 운영할 때 지향했던 게 이 식당을 통해서 대단한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1호점, 2호점, 3호점 이렇게 막 가게를 늘려가면서 프랜차이즈화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 식당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방향성을 담아내서 아주 작지만 단단하게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삼았거든요. 그렇게 작지만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이 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면 만약 이 식당이 정말 망하는 날이 오더라도 저희의 인생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치즈레이지를 운영했던 방식처럼 작은 식당 혹은 오프라인 공간 안에 자신만의 가치관을 담아내고 싶은, 이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내고 싶은 그런 사장님들이 저희의 소책자를 구매해 주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게 제목에 식당이라고 들어가기는 하지만 사실 저는 꼭 식당이 아니더라도 작은 비즈니스를 만들고 싶은 분이라면 도움을 분명히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정말 알차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68페이지라고 하면은 짧네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어떻게든 막 200페이지, 300페이지를 채워야겠다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간결하게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담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냥 과장 없이 솔직하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읽어주신다면은 후회가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 소책자를 처음 썼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개정을 할 때도 그렇고 읽으시는 분들한테 실용적인 정보를 주고 싶은 마음도 당연히 있었지만 저는 좀 용기를 주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어떤 일을 할 때 꼭 대단하게 할 필요가 없다. 겉에서 봤을 때는 이 식당 대체 왜 이런 것까지 하지? 왜 남들이 안 하는 일을 막 사서 하지? 눈초리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삶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사장이 느낀다면 저는 무엇이든 지지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치즈레이지를 운영할 때 그런 응원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응원을 받았을 때 힘이 너무 났고요. 그리고 이번 개정판에 새롭게 들어간 게 제품을 개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엑셀 템플릿이에요.
저번에 초판에서는 엑셀 템플릿에 대해서 본문에서 언급을 했는데 그 템플릿을 제공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뭐라도 챙겨드리고 싶어서 엑셀 템플릿도 좀 더 자동화된 형태로 제가 만들어서 함께 별첨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소파 16화는 또 최초입니다. 뜨든. 저희가 원래 항상 녹음을 작은 배 사무실에서 하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새로운 공간에서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이름하여 강소팟 출장편. 이번 16화 작은 배 인터뷰 게스트가 유에서 유 사장님이시잖아요. 근데 유에서 유가 작은 배 사무실에서 운전을 해서 한 1시간은 걸리는 것 같아요. 꽤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장님들께 여기로 와주세요 할 뭔가 염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오랜만에 유에서 유 빈티지 스토어를 구경하고 싶어서 장비를 열심히 챙겨가지고 한림까지 다녀왔습니다. 다행히 그 스토어가 굉장히 조용하고 또 옷들이 많다 보니까 네. 옷들이 또 소리를 또 잘 이렇게 흡수해주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작은 배 사무실보다 녹음 환경이 훨씬 좋았어요. 거기를 계약해서 녹음을 하고 싶을 정도로. 저는 좀 감개무량했던 게 저희가 마이크랑 뭐 헤드셋이랑 오디오 인터페이스 이런 모든 장비를 큰 투명 통에 보관을 하는데요. 그 통이 원래는 저희가 비건 샌드위치 샵을 할 때 그 상추를 보관하던 통이었어요. 당시에는 막 상추를 매일매일 조금씩 사는 게 아니라 막 4kg 이렇게 박스 단위로 사야 됐기 때문에 그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큰 밀폐 용기를 따로 구입해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이제는 출판사 일을 하지만 그 통들을 버리지 않고 그 통에다가 지금 팟캐스트 장비를 보관하고 있는데 그거를 딱 들고 뭔가 출장을 다녀오니까 우리가 정말 출판사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실감도 좀 났고요. 재밌더라고요. 또 이번에 출장을 한번 해보니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음에는 서울도 한번 가보고 부산도 한번 가보고 뉴욕도 한번 가보고 정말 저 상추통만 들고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일단은 뭐 빠른 시일 내에 강소팟 서울 출장편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또 저희 두 사람이 제주에 오기 전엔 서울에 살았다 보니까 서울에 알고 지내는 그 멋진 사장님들, 멋진 친구들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물론 그 친구들이 출연을 원한다면 저희가 열심히 상추통 싸들고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한 개인이 일과 삶을 항해하는 방식, 강소팟 16화는 작은 배 인터뷰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빈티지 스토어 유에서 유를 운영하고 있는 유우열 사장님입니다. 유에서 유는 유우열님, 유난희님 부부가 제주도 한림읍에서 운영 중인 빈티지 스토어입니다. 2023년 3월 처음 문을 열고 곧 개업 1주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농부와 광부의 옷을 사랑하는 남자 유, 그리고 귀여운 색감과 패턴의 눈먼 여자 유의 취향에 맞춰 개성이 뚜렷한 빈티지 제품을 다루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열님. 안녕하세요. 제주 한림에서 유에서 유라는 빈티지 샵 운영하고 있는 유우열입니다. 그 우열님 그거 아셨나요? 뭐요? 저희가 그 서로를 안 지 2년 3개월이 지났더라고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사실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막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직 아닌데 저는 우열님을 제 아내인 그 소신님을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소신님과 우열님이 그 대학교 동문이시잖아요. 동문인데 이제 뚜렷한 접점은 사실 없는 동문이죠. 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아는 친구가 있는? 네, 겹치는 친구가 좀 있는? 겹치는 친구가 있는 그런 사이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신님의 친구가 우열이라는 얘도 제주에 살고 있다더라 라고 알려줘서 소신님도 그제서야 이제 막 찾아보기 시작했고 빈티지 스토어를 또 준비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보고 그때 소신님이 제 기억으로는 거의 첫 번째 유에서 유 제품을 구매했죠. 맞아요. 저희도 사실 그때 이야기를 이제 들었을 때 두 분이 비건 샌드위치 집을 준비를 하고 계신 단계였고 또 처음으로 이제 칠리 나눔을 하셨을 때 그때 저희가 받으러 가서 저희가 안면을 텄죠. 제가 이제 딱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도 그때 막 비건 샌드위치 샵 치즈레이즈 하겠다 했는데 뭐
연습할 곳이 없으니까 그냥 저희 집에서 팝업을 했었거든요. 그때 비건 칠리랑 샌드위치 나눔 팝업을 했었는데 그때 딱 먼저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저랑 그 우열님이 생각해보면은 좀 되게 뜻깊은 사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서로에게 첫 고객이 되어준 사이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별거 아닌 한 번의 이벤트일 수 있는데 그게 그냥 한 번으로 안 끝나고 이렇게 뜨문뜨문이라도 서로 이제 안부 묻고 얘기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약간 동료의식도 생기는 것 같고요. 지난 2년간 사실 서로 응원은 많이 했는데 이제 따로 만나서 뭐 밥이라도 먹자 이런 말을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도 이루어지지가 않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사실 진짜 간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오늘 좀 이 강수팟 인터뷰로 그 미안함을 조금이나마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미안하실 거 없고요. 서로 이제 사는 것이 워낙 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한번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저희를 유명하게 만들어 주실 건가요? 영향력은 너무 적지만 유에서 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유에서 유 오프라인 매장이 이제 곧 1주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축하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열님은 이제 어쩌다가 서울에서 먼저 제주로 오게 되신 거죠? 처음에 이제 제주도에 왔던 건 지금 아내인 난이랑 제 생일에 여행으로 왔던 거였어요. 그 당시에 난이가 그 경험이 되게 좋았는지 저한테 같이 내려와서 살아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질문을 처음에 받고 나서 난이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는 처음부터 이제 너랑 결혼을 할 생각으로 같이 가자고 한 거다. 너는 아니었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조금 당황했는데 저는 아무튼 그 당시에는 별로 내려올 생각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서울을 떠나면 안 될 것 같은 막연한 그 느낌 때문에 그랬거든요. 제가 20살 때부터 대학교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서울에서 살기 시작했고 처음 사회생활을 한 것도 서울이고 또 가장 친한 친구들도 서울에 있고 그런 관성 때문에 조금 내려오기가 망설여졌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터지고 서울이 여러모로 갑갑해지더라고요. 사람도 너무 많고 맨날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계속 치이고 하다 보니까 그냥 떠나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당시에 이제 사실 한 달짜리 단기 계약으로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약간 앞으로 더 같이 일해보면 어떻겠냐는 이제 의중을 좀 내비치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고 제가 전 그만두고 제주도 갈 건데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결심이 좀 더 확고해진 것 같아요. 그럼 서울의 뭔가 복잡함에 지쳐서 제주에 내려오시는 분들은 꽤 많은 것 같거든요. 제주에 이주하시는 분들의 뭔가 공통적인 스토리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만 해도 그러니까. 네. 근데 그거를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야 생각을 하게 되신 건가요? 이제 내가 이런 복잡한 도시 생활과 잘 안 맞는구나. 조금 시간이 그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로 올라간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 서울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인프라나 그 휘황찬란함, 그 웅성거림 같은 거를 되게 낯설게 받아들이고 좋았거든요. 그런데 오래 있다 보니까 제가 그런 자극을 그렇게 즐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를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자극이라고 하면은 뭔가 사람이 많음으로써 생기는 정신적인 영향일까요? 그런 것도 있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욕망들이 있고 그 욕망들을 채워주기 위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곳에는. 그 욕망이라고 해서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문화적인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극장도 있고 아니면 음악회 같은 것도 있고 공연, 콘서트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곳저곳에서 열리는 그런 환경 자체도 저는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제주에 넘어와서 서울의 그런 문화적 인프라나 북적거림이 그립지는 않으신가요? 서울이 엄청 화려한 도시잖아요. 그 화려함에 약간 가끔씩 이렇게 혼이 나갈 것 같은 때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속에 오래 머물고 싶은 느낌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분의 글을 봤는데 그분이 서울을 벗어나서 살고 싶어서 전국에 한 달 살이를 그렇게 다니시는데 결국 서울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전국에 젊음의 에너지가 있는 곳이 서울밖에 없어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 젊음의 에너지가 뭔가 놀기에 좋은 그런 분위기라기보다는 뭔가 젊은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거를 계속 만들려고 하고 새로운 일을 벌이려고 하고
그런 에너지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건 확실히 서울에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그래야 되나? 라는 생각도 조금 있고요. 그리고 우열님이 소신님과 마찬가지로 또 서울대학교 출신이시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좋은 대학교를 그 많은 노력을 들여서 갔는데 졸업장을 받고 흔히 생각하는 성공의 길을 가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말을 안 들어볼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그쵸. 네, TV만 틀어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그런 사회적 시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담감을 느끼지는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또 제주에 온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사실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같은 거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요. 다만 이제 그런 사회적 시선을 잘 담고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하시는 저희 가족들의 이야기는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근데 제주도에 왔잖아요. 그리고 가족들도 자기들의 삶이 있고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제 동생이 지금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한창 이제 육아로 바쁘시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드실 만큼 드셔서 그렇게 크게 요구하시는 것도 없으시고 그렇게 각자의 삶이 바쁘다 보니까 멀리 있는 저까지는 그렇게까지 신경을 못 쓰시는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아버지가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저보고 계속 로스쿨을 가라고 했었거든요. 한창. 근데 뭔가 밑도 끝도 없이 그걸 요구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마치 너의 미래에는 이게 가장 최선이라는 건 난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그거에 대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저처럼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친구일 수도 있고 저번에는 제가 아는 어떤 형이 너는 미국까지 갔다 와서 왜 장사를 하고 있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제 차단을 해버리긴 하지만 네. 이게 마음속에 그 말이 계속 남는 것 같아요. 담고 싶지 않아도. 근데 우열님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단단한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제멋대로인 거죠. 제 친구들 중에는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왜냐면 쟤는 그냥 제대로 할 걸 아니까 이제 너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잖아 저런 것도 해볼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예 없고요.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 할머니 정도? 공부 좀 더 해보지 그러냐. 시험 봐서 뭐 공무원이라도 하지 그러냐. 그러면 우열님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할 때 진로 고민을 어떻게 하셨나요? 사실 처음에 저는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했을 때 아무런 생각이 잘 없었어요. 그때는 제가 한창 글 쓰는 거 좋아하고 등단에 대한 생각도 막연하지만 조금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일은 일대로 돈만 버는 일 하면서 글 쓰고 하면 되겠다라고 조금 나이브하게 생각을 했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 또한 약간 회피성이 짙은 생각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를 가고 어떤 직무로 일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뭔가 정확히 정해진 길은 없었던 건가요? 네, 아무런 생각이 없었고요. 다만 처음에는 제가 미술관 인턴으로 처음에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약간 나이브한 생각이었어요. 내가 비학과니까 이 정도는 가서 좀 비빌 수 있겠지. 좀 크게 노력 안 해도 되겠지. 그리고 가서 진짜 듣도 보도 못한 근로 여건 속에서 와 이건 진짜 사람이 할 짓이 아니구나.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 하고 이제 그만뒀죠. 근로 여건이 얼마나 좀 아쉬웠나요? 일단은 그 당시에 최저 시급을 이제 환산한 월급이 150만 원 후반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세전 130만 원을 받았고요. 풀타임이었어요. 그리고 2달 동안 절반 이상은 야근을 했고 주말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거에 대한 보수는 없었고요. 그건 이제 물질적인 부분이니까 물론 이것도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그걸 떠나서 그곳을 관리하는 분들 엄청난 가스라이팅과 인격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대하는 것처럼 고성으로 이제 욕을 쏟아붓고 이런 일들이 좀 많았죠. 그러니까 이게 우열님의 첫 직장 생활이었던 거죠?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근데 첫 직장 생활에 급여도 급여지만 배움도 없고 그리고 사람 스트레스까지. 근데 놀랍게도 엄청 좋은 걸 배웠어요. 그래요? 그건 좋네요. 네. 저는 그 이후로 조금의 불합리함이라도 있으면 그거를 너무나 잘 감지하게 됐고요. 그리고 참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최악을 경험하니까 이제 예방주사를 쉽게 맞은 거죠. 그 2달 만에 속성으로 진짜 다 배웠네요, 그러면. 진짜 그 쪽집게 이제 교재 마냥
아주 밀도 있게 이제 저를 단련을 시켜줬고요. 그분들의 의도한 건 아니겠죠? 어떤 선의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미술관에서 일하시고 그 다음으로는 또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그 다음에는 독서 모임 관련된 스타트업에서 1년을 좀 못 채우게 일을 했었는데 여기는 또 정반대였던 게 좋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원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은 같이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해관계도 이제 상충하면서 서로의 이제 개인적 친밀감 때문에 또 말을 못하는 부분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제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놀라울 정도로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덕분에 저도 조금은 좋은 사람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아시다시피 제주도에 내려왔고 제주도에 내려와서는 또 시험을 봐서 월급쟁이가 됩니다. 농협에서 일을 했고요. 농협에서는 사실 다닐 때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제주도다 보니까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또 워낙에 시골이었어서 조금 나쁘게 말하면 꼰대인 분들도 많고 특히나 이제 같은 직장 상사뿐만이 아니라 저희 농업인 조합원 분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주셨는데 지나고 보면은 또 여기서도 배운 게 있어요. 제주도에 너무 적응을 빨리 했고요. 덕분에 사투리에도 너무 익숙해졌고 제주도 지리에도 아주 꽤나 제가 다니던 곳은 빠삭해졌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미술관, 그 다음에 독서 모임 스타트업, 그리고 농협 셋 다 뭔가 저한테 배움을 줬다. 지나고 보면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 우열님이 그 등단까지 고민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글을 써서 먹고 살고 싶은 생각이 조금 있었고요. 시를 쓰는 걸 좀 좋아했어서 시로 등단을 좀 하고 싶었어요. 대학교 때 시 읽는 동아리를 좀 하면서 시를 쓰는 것도 조금 취미를 가지게 됐고요. 또 하다 보니까 창작의 즐거움도 좀 느끼고 그걸 좀 진지하게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시인한테 수업도 듣고 좀 했었는데 그럼 요즘에는 시를 쓰거나 읽거나 하시진 않나요? 가끔 생각나는 문장들만 조금 적어놓는 편이고요. 막 시로 완성하고 이러는 거는 거의 안 한 지가 1,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다시 시를 쓰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은 전혀 그런 불꽃이 좀 안 남아있는 것 같고요. 뭔가 요즘의 삶이 조금 만족스럽고 하다 보니까 더욱 그런 생각이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제 글은 좀 결핍에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결핍들이 요즘 결혼하고 나니님이랑 같이 살면서 많이 메워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대학교에서 미학을 전공하셨는데 저는 사실 미학이 뭔지 잘 모르거든요. 일단 미학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제 전공생으로서 뭔가 이걸 딱 정의 내리는 게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예술과 아름다움에 대한 철학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선미라고 하잖아요. 진리, 선함, 그러니까 선함이 도덕이고 진리, 도덕, 아름다움 이렇게인데 이 중에서 아름다움에 대한 철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사실 정의하기가 어렵잖아요. 주관적인 것 같기도 하고 객관적인 것 같기도 하고 특수한 것 같기도 하고 보편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꼭 아름답냐 하면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 예술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이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옮겨가는 그런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왜 미학을 공부하셨죠? 대단한 계기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건 아니고요. 그냥 철학과 예술에 대한 막연한 동경 같은 게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고등학교 때 미학 오디세이를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는 걸 보니 그 책이 저한테 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사실 미학을 공부했다고 했을 때 이제 떠오르는 게 이제 빈티지 숍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옷이라는 것도 또 미적 가치가 굉장히 큰 제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학을 공부했다는 점이 지금 우열님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나요?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이랑 작품을 이해하는 아주 좋은 도구들을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나 이 빈티지샵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글을 쓸 일이 꽤 많은데 그런 글을 쓸 때 이용할 수 있는 도구들도 많이 얻었죠.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다루는 옷들 중에 가장 유명한 브랜드가 랄프 로렌일 텐데 저는 이 랄프 로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포스트 모던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순수성을 쫓는 게 모더니즘이라면 그런 거 없고 난 내가 좋아하는 거 다 갖다가 쓸 거야 라고 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신인데 저는 이 랄프 로렌이 딱 그런 정신을 잘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 우열님이 이런 빈티지 옷에 대해 쓴 글은 어디서 읽을 수 있나요? 저희가 따로 아카이브를 아직은 하고 있지 않은데 인스타그램에서 보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스타그램은 좀 사진 위주의 컨텐츠다 보니 네. 글을 열심히 써도 읽히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게 너무 아쉬운데요? 조만간에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빈티지와 미학을 합쳐서 빈티학이라고 하면 좀 되게 그렇죠. 좀 되게 빈티나네요. 그럼 이제 그 U에서 U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U에서 U라는 이름은 어떻게 탄생했나요? 일단은 처음에 저희가 생각을 했던 건 저희 집에 시집이 쭉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기에 U에서 U라는 시집도 있거든요. 그걸 보고 처음에 생각을 했고 또 공교롭게도 저희 부부의 성이 다 U씨다 보니까 그럼 유열의 취향에서 유난히의 취향까지 라는 의미로 지어보면 어떨까.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빈티지라는 게 저희가 원래 없던 걸 있는 걸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걸 지금 있는 걸로 가져오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U에서 U라는 이름이 적합하겠다 생각을 한 거죠. 제가 알기로는 U에서 U가 인스타그램 마켓으로 2021년 11월에 시작을 해서 그 이후로 플리마켓에서 여러 번 이제 팝업을 여시고 그 이후로 2023년 3월에 오프라인 스토어를 오픈하면서 온라인 스토어까지 이제 같이 오픈을 하셨어요. 그렇죠. 인스타그램, 플리마켓, 오프라인, 온라인까지 진화를 했는데 이렇게 판매 채널을 늘려가면서 그 안에 우여곡절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혹시 그 스토리가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쭈구리처럼 이렇게 줄어있던 어깨를 점점 펴는 느낌의 모습이 좀 연상이 되는데요. 처음에 인스타그램으로 시작했을 때는 저희가 엄청 많이 위축이 돼 있었어요. 이미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른 빈티지 샵들도 많고 그런데 우리의 이걸 봐줄 사람이 있을까? 하는 초기에 당연한 걱정이 좀 있었고요. 자본도 한정적이고 다룰 수 있는 카테고리도 조금 한정적이었다 보니까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정말 많았죠. 잘못 사기도 하고 너무 저렴하게 팔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운영하면서 저희를 지켜봐 주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저희의 취향도 점점 확고해지다 보니까 일정한 방향성대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몇 번 플리마켓을 참여하면서는 오프라인 매장을 낼 수 있겠다, 또 내야겠다라는 확신을 점점 갖게 됐죠. 사람들이 저희 옷을 실제로 보고 만지고 입어볼 수 있는 기회잖아요. 눈앞에서 사람들이 저희 옷에 만족하고 또 구매해 가시는 걸 보고 매장을 열어도 가능성이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인스타그램으로 그 포스팅을 진짜 옷 하나하나 올려서 맞아요. 또 판매 요청이 들어오면은 그분하고 또 소통을 해서 옷을 보내드리고 굉장히 번거로운 그 절차를 거쳐가면서 옷을 판매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때는 오프라인 스토어를 열 거라는 계획은 없으셨던 건가요? 사실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함께 일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매장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매장의 자리를 찾은 게 작년 1월, 그러니까 2023년 1월인데 그 전에 거의 한 4, 5개월 정도를 이미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림 쪽에는 그런데 괜찮은 자리가 많이 없었거든요. 일단 한림은 너무 주거지, 그러니까 제주도 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이고 협재 쪽으로 넘어가면 관광지니까 또 너무 비싸고 그래서 못 찾다가 저희가 작년 1월 1일에 윗세오름 이제 설산을 올라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게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건지 그날 내려와서 막걸리 한 잔 먹고 거하게 뻗었는데 다음날 보니까 당근마켓에 딱 이 자리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와서 보고 그 주에 계약을 다 했고요. 아, 그러니까 집주인분이 당근마켓에 올리신 거죠? 맞아요. 아, 그리고 처음에는 손볼 곳이 진짜 많았는데 이제 인스타에도 저희가 다 올렸다시피 둘이서 거의 다 만들었죠. 사실 제가 농협 다닐 때도 공사를 하는 일을 좀 많이 했어요. 뭐 직접 공사하는 게 아니고 공사하는 분들이랑 컨택하고 계약하고 이제 진행 상황 파악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어서 시공업자분들을 모셔다가 공사를 할 때도 좀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때 경험에서. 예를 들면 저희가 딱 3개의 공사만 다른 분들께 맡겼는데 하나는 전기고 하나는 뒤쪽에 가벽 설치하는 거고 하나는 간판이에요. 아, 전문가들밖에 할 수 없는 것들이네요. 네. 그런 부분만 저희가 맡겼고 그런데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게 가벽을 설치할 때 가벽을 진짜 이상하게 설치를 해두신 거예요. 제가 농협에 출근해 있었을 때인데 저녁에 와보니까 너무 개판으로 해놓으셔가지고 감히 제가 옛날 같으면 공사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말을 못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돈을 못 드린다고 제가 그냥 면전에서 그냥 아하. 내일 와서 마저 하셔라 라고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냥 몇 번 해보니까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약속한 거를 근데 아니까 이게 보이는 거잖아요. 네. 제가 아마 그거 가볍게 하신 거 보셨으면은 깔끔하게 잘하셨다고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마 그걸 보셨으면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처음부터 그 이제 정도구나. 어디까지 해달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그 어디까지를 다 안 해두신 상태였기 때문에 아내인 나니님과 둘이 같이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두 분이 같이 일을 하고 싶어서 빈티지 스토어를 연 건지 아니면은 두 분 다 빈티지를 너무 좋아해서 빈티지 스토어를 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희는 같이 일을 하려다 보니까 빈티지로 수렴한 쪽에 가까운 것 같고요. 처음에 제주도 내려올 때부터 둘이서 좀 시간을 많이 보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각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에너지도 시간도 각자의 직장에서 좀 많이 뺏기고 서로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했죠. 또 출퇴근 시간도 서로 달라서 저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들어오는데 나니님은 점심에 출근해서 밤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서로 같이 이곳에서의 삶을 낫게 만들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찾다가 제가 빈티지를 좋아했어요. 사실 나니님은 그렇게까지 크게 좋아하시진 않았고 나니님께서 그럼 너가 좋아하는 빈티지를 좀 해보자 해서 처음에는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요즘은 나니님이 빈티지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빈티지 의류를 보는 게 일인 동시에 낙이거든요. 약간 덕업일치인데 나니님도 요즘 그에 못지않게 많이 보시고 막 이거 갖고 싶다고도 하시고 전에는 그러시지 않았는데 그렇게 이 일을 하면서 더 빈티지 러버가 된 나니님을 보며 새삼 신기함을 느낍니다. 온라인 스토어도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지금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한 8대2 정도? 8대2에서 9대1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오프라인이 8, 9, 온라인이 이제 1, 2 정도인 거죠? 네. 온라인 스토어를 앞으로 더 키우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오프라인 위주로 하고 싶으신가요? 사실 온라인을 키울 수 있다면 가급적 키우고 싶고요. 왜냐면 제주도다 보니까 여행을 와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항상 와보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수준의 아웃풋을 발생을 시키려면 온라인을 성장시키는 게 궁극적으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유에서유 인스타그램에 있는 포스트를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거의 다 봐봤는데 그 두 분이 사진과 모델을 또 직접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델 실력이라고 할까요? 사진 실력인지 모델 실력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게 점차 늘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좀 본인도 좀 만족하면서 모델링을 하고 계시나요? 둘밖에 없으니까 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남녀가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장점을 잘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또 하기도 해요. 또 입어볼 수 있는 옷도 워낙 다르고. 근데 옷을 정말 많이 입어보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입지는 않고요. 이게 좀 생각을 하고 입습니다. 이거 하면 괜찮겠는데? 근데 물론 이제 준비 단계에서 폐기되는 것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전 두 분이 직접 모델을 하다 보니까 두 분이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딱 저도 빈티지를 잘 모르지만 유에서 유를 들어왔을 때는 뭔가 개성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이 두 분의 취향이 이렇구나. 이런 청바지를 좋아하시는구나. 플라넬 셔츠를 좋아하시는구나. 제가 이제 잘 파악한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빈티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마다 빈티지의 기준이 뭘까? 그냥 일반적인 중고 물품과 빈티지는 다른 게 뭘까? 막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우열님은 그 빈티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가끔 다른 빈티지샵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이 분야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빈티지와 아까 말씀하신 중고, 구제 이런 거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기준이 어느 정도 유효하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기준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가치 있고 빈티지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빈티지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옛날 옷, 남들이 입던 옷, 구제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파는 것도 어떤 사람들한테는 빈티지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구제일 텐데요. 저희 가게에는 가족분들이 같이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젊은 자식과 중장년쯤 되는 부모님이 오시면 이 모두가 다 좋아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옷을. 근데 이런 거적대기를 왜 입냐 하고 아예 매장에 들어오지 않는 부모님들도 분명히 계세요. 그냥 아예 나는 입장을 거부하겠다. 네. 아, 저런 남들이 입던 걸레짝 같은 걸 이렇게 생각하시고 심지어 눈앞에서 돈 아깝다라고 면전에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저희 옷이 당연히 다 그냥 남들이 입던 옷, 구제,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그냥 거적대기 이런 것으로 인식이 되겠죠. 그건 이제 각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빈티지 옷을 그 온라인에서 올리실 때 이제 오염이 있는 부분은 오염이 있다 이렇게 다 꼼꼼히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네. 근데 이상하게 오염이 있으면 더 쿨해 보이는 그게 사실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내 옷에 뭐가 묻으면 엄청 안 좋아하는데 그렇죠. 빈티지 옷에 살짝 때가 묻어 있으면은 더 매력 있어 보이고 그게 저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약간 빈티지 옷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대하는 태도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더러운 걸 나는 그냥 놔두고 입는다. 나는 별로 신경 안 쓴다 하는 그 태도의 쿨함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유에서 유가 다루는 빈티지만의 또 스타일이 있는데 처음으로 유에서 유를 알게 된 손님에게 그 유에서 유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하실 것 같나요? 저희는 분명한 저희만의 감도가 있는 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습니다. 모두가 와서 만족할 만한 샵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웨스턴, 밀리터리, 워크웨어 이런 카테고리에서 저희와 조금이라도 감도가 맞는 부분이 있는 분들께는 굉장히 퀄리티 있는 다시 오고 싶은 그런 공간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딱 그럼 그 감도가 맞다고 해주셨는데 감도가 맞는 손님이 들어오면은 바로 느껴지시나요? 정말 바로 느껴집니다. 옷을 보시는 그 꼼꼼함과 태도 자체가 다르고요. 일단 저희 색깔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은 심드렁하세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이제 갔는데 딱히 내가 입거나 살만한 옷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 약간 겉핥기식으로 저라도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당연히 티가 나고요. 또 이건 제가 헤비한 빈티지 소비자라서 더 느끼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빈티지 제품을 소개하실 때 어떤 공장에서 만들어진 청바지다 뭐 이런 부분도 제가 봤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제가 유니클로에서 옷을 살 때 어떤 공장에서 만들었는지 전혀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빈티지 옷을 사는 이유가 이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내 옷의 출처를 좀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 안에 스토리를 좀 발견하면서 그 재미를 느낄 수도 있겠구나. 우열님은 유에서 유를 시작하기 전부터 빈티지를 좋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시절 우열님이 빈티지를 좋아했던 이유는 뭔가요? 처음에는 사실 그런 부분까지 알고 좋아했던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럴 텐데 저는 군대 있을 때 돈 없으니까 구제 옷을 사기 시작해서 그때 처음으로 관심을 가졌고 이제 군대를 나와서는 여유가 그래도 좀 더 있으니까 그 좋아했던 장르에서 좀 더 깊고 좀 더 멀리 이제 가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빈티지 샵까지 와버렸네요. 그럼 우열님은 지금 그 유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나니님이랑 둘이 같이 일하는데 저희가 업무 분담이 딱딱 돼 있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다만 나니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꼼꼼하고 세심하시다 보니까 이제 매장 꾸미는 것이라든지 정리하시고 뭐 옷이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시고 저는 물건을 하는 쪽에 좀 더 집중하고 순발력이 좀 있는 편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문의 같은 거에 대응을 하는 거를 제가 좀 맡는 편입니다. 제가 오늘 그 유해소유 매장을 왔을 때 그 손님이 3분이 계셨는데 이것저것 옷을 이렇게 꺼내서 입어보시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우열님이 정말 과하지 않게 한 번씩 딱딱 들어가서 옷 설명을 간결하고 정말 정확하게 하시고 빠지시더라고요. 그랬나요? 네, 근데 그게 저랑 이제 소시님이 보면서 아 정말 세일즈를 잘 하시는구나. 그런가요? 네, 진짜 자연스럽고 나라도 사고 싶겠다. 근데 처음에는 정말로 어려운 일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거래처 이제 사장님한테 전화하는 것도 저는 사실 처음엔 어려웠거든요. 거절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처음엔 저희가 DM으로 이제 모든 물건을 판매했는데 그때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 중에도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갑자기 예전에는 막 뭐 얼마 깎아주세요 이렇게 그냥 바로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걸 어떻게 좋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우리의 브랜딩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이걸 완곡하게 거절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건 좀 어렵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사실 그래도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좀 비통했던 게 네. 제가 그래도 수입이 많으면은 옷을 좀 사고 싶은데 지금 몸에 그게 배어버렸어요. 뭔가 요즘 너무 저희가 또 수익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물건을 사면 안 된다는 걸 뭔가 그 좌우명처럼 지금 삼아버려가지고 그럴 때도 있는 거죠. 네, 이게 제 주머니 사정이 좀 괜찮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오랜만에 한 것 같아요. 꼭 부자가 되셔가지고 여기부터 저기까지 싹 쓸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됐으면 진짜 좋겠네요. 그러면 그 나니님과 업무 분담이 뭔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다고 했는데 우열님은 그래도 그 혼자가 아닌 둘이서 처음부터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처음에는 사실 나니님이 혼자서 하셨어요. 그렇죠. 네. 처음에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하고 몇 개월 동안 나니님이 혼자 하셨죠? 나니님이 4, 5, 6, 7, 8, 9 6개월 동안 혼자 하셨고요. 이제 5개월 정도를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장 초기에도 우열님이 휴일에 나와서 일을 도와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제 쉬는 날이 사실은 없었고 그래도 나니님이 거의 기반을 잘 닦아놓은 상태에서 저는 얹어진 거였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뭔가 그 숟가락만 얹었다 뭐 이런 느낌이네요. 숟가락보다는 좀 많이 얹긴 했는데 반찬도 좀 몇 개 갖다 놓고요. 그럼 혼자가 아닌 둘이 일해서 좋은 점이 있나요? 일단은 둘의 취향이 비슷한 부분이 있으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희가 다루는 영역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고요. 저희가 남녀 의류를 다 다루는데 아무래도 빈티지 의류는 다 사이즈도 하나, 색깔도 하나뿐이다 보니까 정확한 사이즈 가이드가 존재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눈대중으로 또는 입어보고 사이즈감을 파악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남녀가 같이 있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는 서로가 좀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는 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니님은 꼼꼼한데 저는 좀 덜렁대는 편이고요. 저는 순발력이 좀 있는데 나니님은 저보다는 조금 천천히 하시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나니님에게 그런 의미에서 고마움을 많이 느끼시나요? 장난 아니죠. 자기적이었나요? 그 빈티지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 우열님은 그 개인적으로 어떤 스타일의 옷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 미국 노동자스러운 옷을 되게 좋아하고요. 데님으로 된 작업복, 광산이나 농장 같은 데서 일할 때 신는 부츠, 플란넬 셔츠 같은 것들을 좋아해요. 제가 미국 영화도 좋아하고 또 재밌게 봤던 미드에서 그런 스타일이 많이 나왔어서. 어떤 드라마인가요? 제가 슈퍼내추럴이라는 저는 잘 안 봤는데 워낙 유명해서 알고 있습니다. 악령퇴치하는 두 형제가 나오는 미드인데 그 둘 다 덩치가 엄청 크거든요. 한 명은 키가 190cm 정도 좀 넘고 한 명은 186? 뭐 이 정도 되는데 둘 다 떡대도 떡 벌어져가지고 맨날 그 플란넬 셔츠에 청바지만 주구장창 입고 나와요. 근데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쿨해 보이고. 그럼 우열님이 생각했을 때 옷을 참
잘 입는다 싶은 분은 그런 플라넬 셔츠에 청바지를 입는 분인가요? 그런 분들도 당연히 잘 입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요즘은 좀 누가 멋있게 입는다 막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이 사람은 옷을 멋있게 입고 저 사람은 좀 더 비싼 옷을 입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고요. 그냥 각자의 옷장 안에서 적당히 괜찮은 조합을 찾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자기만의 분위기대로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멋있게 입는 것 같습니다. 그 우열님이 빈티지를 좋아하던 사람에서 이제 빈티지를 판매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게 그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도 짜장면 가게를 내면은 이제 안 먹게 된다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그 샌드위치 가게를 할 때 손님들이 그걸 많이 물어봤거든요. 샌드위치 아직 드세요? 뭐 이런 질문? 그럼 우열님은 빈티지를 향한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커지고 있나요? 이거는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빈티지를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빈티지샵 사장이 되는 겁니다. 이 일을 하기 전보다 훨씬 많은 빈티지류를 경험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어떤 제품에 대한 소유욕 같은 거는 이제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그보다는 매장에다 더 멋진 옷을 걸어서 또 우리 손님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이런 욕구가 커지고요. 그렇다고 이제 소유욕이 없다고 해서 옷에 심드렁해지는 건 아니고 좋은 옷 보면 또 눈 돌아가가지고 막 가져오고 그럽니다. 약간 손님에게 팔기 아깝다 이런 것도 있나요? 내가 입고 싶어서. 처음에 가지고 올 때 약 한 3초 정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내 갖다 걸어놔야지라고 바뀌어요. 근데 그럼 강단님은 샌드위치를 드셨나요? 저희도 샌드위치 진짜 많이 먹었어요. 사실 저는 그 빈티지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궁금했던 건데 네. 빈티지 의류는 어디서 어떻게 소싱을 해오나요? 이게 빈티지 의류를 하시는 분들의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영업 비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으면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냥 조금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육지에서도 가져오고 해외에서 뭐 이베이나 엣시 같은 해외 중고장터죠. 약간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구매해 오기도 하고요.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다 물건을 소싱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육지에 올라가서 거래처 돌면서 바잉을 하고요. 품목이 좀 많거나 하면 택배로 육지에서 붙이고 아니면 직접 가져오는데 가급적이면 직접 가져오려고 해요. 바로 이제 케어를 할 수 있으니까 빨래하고 드라이 맡기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그 방식도 궁금하긴 했지만 그 안목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거래처도 수많은 거래처가 있을 거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에는 뭐 해외를 나가기도 너무 쉬우니까 해외에 나가서 찾아볼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건 언뜻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옷이 정말 산처럼 쌓여있을 텐데 그 안에서 내 스타일하고 잘 맞는 옷을 어떻게 가져올까. 그리고 상태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옷을 봤을 때 이게 얼마의 값어치가 있냐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식간에 계산이 돼야 되죠. 사실은.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거는 좀 빈티지에 눈이 많이 익어야지 사실 가능해요. 일단 브랜드와 연식이 이 빈티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보고 사고 입어보면서 그거에 대한 본인의 스탠다드를 잘 만들어야 되고요. 그 스탠다드가 깊어지고 넓어질수록 이제 다룰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저도 생각해보면 처음에 바잉 갔을 때랑 지금 바잉 할 때랑 가져오는 게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거든요. 그거 어떻게 다른가요? 예를 들면 이제 그 당시에는 팔리겠다 하고 가져오는 것들을 요즘은 쳐다도 안 보는 것들도 있고요. 이제 예전에는 이게 뭐야 했던 거를 이제 알아볼 수 있게 되면서 가져오게 되는 것들도 있어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작하기 전보다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훨씬 많은 빈티지 의류를 경험을 했는데 그러면서 제 눈이 점점 더 발달을 한 거겠죠. 그 전보다. 이 제품들 가져올 때 컨디션도 좀 중요한데 이런 거는 좀 꼼꼼히 보는 수밖에 없어요. 저희도 둘 다 사실 꼼꼼한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져와서 딱 열어봤는데 막 구멍이 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속상하고요. 그래도 가능하면 저희는 이제 직접 수선을 해서 어느 정도 가능한 것들은 되살려보려고 하고 아닌 것들은 그냥 저희가 입고 맙니다. 이 옷들을 처음 구입을 할 때 그 판매하시는 분들이 막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알아서 골라서
가져가라 이런 느낌인 건가요? 보통 소싱을 할 때는 그냥 널브러져 있는 곳에서 저희가 이제 보물찾기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가게마다 천차만별이겠지만 그 빈티지 스토어의 또 수익 구조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식당이라고 하면은 원가가 있고 이제 판매가가 있고 뭔가 이런 식으로 인건비가 있고 그냥 골목 식당 같은 데서 워낙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의류 매장은 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의류도 아마 빈티지 의류와 이제 다른 의류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빈티지 의류는 사실 의류업의 어떤 큰 카테고리 안에서 이해되기에는 조금 특수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일종의 소매업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쪽이 맞을 것 같고 다만 원가가 똑같은 옷이라도 다 다르다 하는 게 차이겠죠. 빈티지업에서 제일 큰 관건은 결국은 이제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싸게 사서 어떻게 적당한 가격에 잘 파느냐인데 여기서 저희가 손을 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단순히 저희 가게가 어느 정도 마진을 내서 이걸 판다 이걸 떠나서 약간 다른 산업도 그렇겠지만 세계적인 이제 빈티지 시장에도 흐름 같은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근 몇 년간은 중국 쪽 시장이 엄청 커지면서 이제 물류가 중국 쪽으로 이제 많이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원래는 이 가격에 구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내일 되면 가격이 올라 있고 아니면 구할 수 있었는데 구할 수 없게 되고 뭐 이런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저희도 막 그런 거를 되게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그렇게 주변 환경이 변할 때 유연하게 잘 대처를 해서 어떤 수익률을 그래도 유지를 잘 하는 곳은 살아남을 것이고 좀 경직된 곳들은 약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 구조도 있겠지만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세상에 빈티지 옷이 무한으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정말 가끔은 무한 같은데요. 무한하진 않으니까요, 실제로. 네. 근데 그 안에도 또 내 매장과 딱 스타일이 맞는 옷은 갈수록 적어질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빈티지를 가지고 오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사실 어느 정도 퀄리티를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면 그건 그거대로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긴 해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계속해서 다루려고 하고 많이 팔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90년대 리바이스 제품들인데 90년대에 만들어진 리바이스 제품의 총량이 결국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90년대 리바이스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도 하고 그러면 결국 이제 팔고 하다 보면 몇 년 뒤에는 정말 구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또 변화하고 다른 좋은 물건들을 어떻게 우리가 공급하고 큐레이팅 하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빈티지 스토어에 갔을 때 이 옷의 가격이나 상태를 좀 파악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 예를 들어서 모자를 봤는데 모자가 뭐 한 8만 원이라고 치면은 이 모자가 진짜 8만 원의 가치가 있나?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는 그냥 사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을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직접 알면은 가장 좋겠죠. 그런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눈에 익어야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브랜드가 특정이 돼 있고 연식을 알 수 있으면 조금 파악할 수 있는 면이 있고요. 또 요즘은 이제 이거는 저희 매장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요즘 브랜드들을 다루는 세컨핸즈 샵 같은 경우에는 크림이나 이제 번개장터 같은 데 올라온 가격들이 있어요, 실제로. 네. 그거랑 비교해 보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들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즘 하이마트 이런 데 가면은 사람들이 그 핸드폰 들고 쿠팡이랑 바로바로 비교해서 살지 말지 고민하는 좀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는데 몇 가지 팁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얇은 울 셔츠나 뭐 티셔츠 같은 것들이 구멍이 잘 안 보이거든요. 있는지 없는지. 근데 이제 안 보일 때 이렇게 들어서 조명에 비춰보면은 보입니다, 이게. 그런 이제 소소한 팁들이 조금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열님은 그 빈티지 스토어를 운영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는 물건을 얼마나 잘 해오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파느냐,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더라고요. 식당은 이제 운영해보셔서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하나라도 드시려고 들어오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빈티지 샵은 뭔가를 사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지나가다 그냥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빈티지 특성상 모든 의류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쇼핑을 목적으로 왔더라도 적절한 제품을 못 만나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이즈나 뭐 색깔 같은 게 조금만 어긋나도 못 입는 거니까요. 그리고 태도도 또 천차만별이고요. 저희 공간이랑 옷을 많이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대로 있고, 또 굉장히 시큰둥하게 건너보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뭘 사러 오신 분들한테도 잘 맞는 게 없을 수 있는 것처럼 별로 관심 없이 들어오시거나 구경하러 들어오신 분들도 맞는 게 있으면 사가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떤 옷에는 돈이 아깝다라고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각각의 손님마다 어떤 온도로 다가가느냐, 그리고 어떻게 셀링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정말 다양한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매장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과 공감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무엇을 좀 기대하고 오셨는지, 또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지, 그러니까 이런 게 그 서비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우열님은 스트레스는 없나요? 전에는 스트레스를 더 받았었고 지금도 당연히 스트레스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좀 눈치를 잘 살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의 감정을 파악하기란 참 쉽지 않은 일이니까 처음부터 살가운 분들은 이제 당연히 그렇게 큰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고요. 처음에 들어오실 때는 조금 무뚝뚝 하시다가도 관심을 갖고 잘 봐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마디라도 더 부담스럽지 않게 이렇게 붙이려고 노력하고 하는 편입니다. 그럼 우열님은 원래 매장을 운영하기 전부터 좀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하셨나요? 이건 참 제 아내가 들으면 참 죄답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저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건 좋은데 아까 세일즈 하는 걸 보면 믿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자아가 저를 이제 잡아먹은 상태인 거죠. 아까 말씀하실 때도 조금 이렇게 느껴지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저는 제가 적당한 온도로 다가가고 있는지 지금도 사실 잘 이제 확신을 못 하겠는 그게 있기 때문에. 너무 편안하던데요? 아, 그래요? 네. 그랬다면 너무 다행입니다. 그 유에서 유를 운영하면서 언제 가장 큰 성취감을 느끼시나요? 손님한테 딱 맞는 혹은 그 손님이 원하시는 옷을 내어드릴 수 있을 때 기분이 가장 좋고요. 쾌감이 있죠. 그런 손님이 정말 하루 종일 계셔서 많이 팔 수 있는 날에는 뭐 매출도 매출이지만 정말 우리가 준비를 잘 해놨구나, 우리 매장이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취감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냥 제 공간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성취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한림이라는 더 큰 공간 안에서 우리 유에서 유라는 공간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되게 별거 아닌 얘기인데 어제 제가 혼자 있었는데 잠깐 저 문 앞에 나가서 부츠 이제 밑에 있는 먼지를 막 털고 있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한 분이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열심히 일하라고 하면서 사탕을 2개를 딱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별거 아닌데 추파춥스? 아니요, 되게 할머니들이 드시는 네. 네. 그런 사탕이었는데 2개나요? 하고 제가 이제 받았거든요. 기분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 너무 보기 좋으셔서 그랬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2개나 주신 걸 보면은 확실히 제가 마음에 드셨나 봅니다. 유에서 유 오프라인 매장은 아직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가야 할 미래가 창창한데 앞으로 유에서 유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오픈한 지 좀 있으면 1년이 되는데요. 저는 사실 막 그런 편은 아닌데 나니님이 조금 정체돼 있고 뭔가 바뀌지 않은 채로 오래 있는 거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아요. 제주도에 내려오신 것도 사실 그런 성향의 어떤 발로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조만간 매장 내에 조금 색다른 변화를 주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얼마나 색다른? 대단히 막 뭐 저희가 천지가 격동하는 변화는 아닐 거고 새로운 오브제가 좀 추가될 수도 있다. 제품적으로 뭔가 변화를 주는 건가요? 저희가 보여드리는 방식이 좀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해드릴 수 있는 서비스도 조금 더 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장기적인 얘기고요. 최근에 플리마켓에서 되게 오랜 손님 한 분이 유에서 유는 참 한결같아서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이게 약간 숙제처럼 들리는 거예요. 매번 똑같은 것만 하면 우리가 너무 재미없는 샵이 되는 건 아닐까? 조금씩 우리를 더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점점 더 드는 요즘입니다. 사실 이제 1년인데. 그죠? 근데 이제 훨씬 오래된 것 같다는
네. 느낌을 받는 근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밀도가 높은 거죠. 포장의 달인이신데요. 네, 그만큼 생활의 달인을 두 분이 나가보셔야. 워낙 고민을 같이 많이 하시니까 또 같이 사시면서 그냥 평소에 하는 대화가 이런 대화일 거 아니에요. 보통 이런 대화는 차 안에서 이루어지고요. 집에 가면 이제 술 마시고 잡니다. 이제 2024년에 유에서 유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너무 기대가 되네요. 너무 그렇게 굉장히 많은 이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면은 2024년에 소소한 변화가 적당한 변화가. 적당한 변화. 네. 변화가 또 과하면 안 좋잖아요. 또 한결같은 모습을 좋아하는 분도 있을 텐데. 그렇죠. 안 하던 짓 하면 이제 또. 그럼 유에서 유는 그렇고 우열님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요거를 이제 어제 나니님이랑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장기하 노래 중에 그 별일 없이 산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별일 없이 살고 싶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앞으로 살면서 도전적인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을 텐데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태도를 조금 갖고 싶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손님들을 대할 때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도 당연히 저는 많고요. 또 장사를 하다 보면 연연 안 하려고 해도 일 매출, 주 매출, 월 매출 맞습니다.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기분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요. 근데 이제 그때 생기는 불안감을 동력으로 잘 치환하는 그런 한편으론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 있는 그런 약간 묻어나는 강인함 같은 거를 좀 가지고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어떻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점점 저는 묻어나고 강인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하던 대로 잘 하면 되지 않을까. 잘 살고 계신 거네요, 그러면. 간만에 저에 대한 좀 좋은 점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대로만 쭉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쭉 가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까지 해서 이제 인터뷰가 막바지인데 네. 지금 저희가 1시간 20분 녹음하고 있거든요. 오늘 인터뷰 소감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저희가 요즘 그렇게 도전적인 일이 많지 않았거든요. 이 질문지를 받았을 때 이 인터뷰가 상당히 도전적이구나 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이걸 답변을 생각하면서 나니님이랑 좀 얘기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 자신에 대한 생각도 좀 정리를 잘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니님이 제가 쓴 답안을 보면서 답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면서 진짜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유열 같아 라고 하셨거든요.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구나 라는 또 새삼스러운 느낌도 좀 받았고요. 시작부터 끝까지 너무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오늘 저희가 유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우열님만 인터뷰를 하고 저희가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이제 방청을 하고 계시던 나니님을 마이크 앞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질문으로 우열님 인터뷰 들어본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추가하고 싶거나 정정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지. 저는 오늘 인터뷰 들으면서 우열이가 참 우열이다운 말들을 한다 싶었어요. 우열이답게 말도 잘하고 하고 싶은 말 하고. 근데 저도 요즘에 우열이랑 이렇게 깊이 있는 대화를 잘 나누지 않거든요, 서로. 그래서 좀 더 새롭고 재미있었어요. 뭔가 더 추가하고 싶은 그런 건 없었나요? 추가하고 싶은 말은 강단님이 빈티지샵 갔을 때 이 제품이 이 가격이 이게 합리적인가 궁금할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럴 때 뭔가 저는 빈티지샵 사장님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훨씬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들 프라이싱을 하는 이유는 있으니까. 그렇죠. 혹시 그게 궁금하시면 물어보면 훨씬 좋다. 알겠습니다. 그럼 나니님이 생각하는 우열님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열이는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을 싫어한다고 하는데 저는 누구보다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들이 불행한 걸 보지 못하고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는 그런 따뜻한 사람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부부로서 살고 계신데 결혼 생활은 어떠신가요? 저는 우열이랑 살면서
많이 배운 것도 있고 저도 뭐 옷을 이렇게 깊이 있게 좋아한 적은 처음이라서 제 시야도 넓어져서 훨씬 좋고 제 뭐 여러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그 우열님에게 거의 마지막에 물어봤던 질문인데 유에서 유의 반은 유우열님이고 또 반은 유나니님이잖아요. 네. 그럼 나니님의 입장에서 유에서 유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길 바라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요즘 이제 가끔씩 이렇게 치열하게 살지 않아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는 100%를 한다고 하지만 120%도 뭐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에서는 그렇게 지내왔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약간은 가끔씩은 너무 편하게 살지만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제 소신 강단님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열심히 살아보고 싶긴 하다 다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해에는 그래도 한번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걸 시도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유에서 유에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두 분을 봤을 때 전혀 편하게만 지내고 있는 것 같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매장을 올 때마다 더 느끼거든요. 다행이네요. 네. 남들 눈에는 그게 티가 안 나서. 근데 좀 더 열심히 살아보고 싶긴 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소시님이 항상 요즘 우리의 삶이 너무 좀 평온한 것 같다. 별일이 없는 것 같다. 지루하다.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셔가지고 두 분 되게 도전하면서 살지 않으시나요? 그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아무래도 그 한 가지 일에 좀 익숙해지고 좀 루틴이 생기고 그걸 좀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흘러가도 좋겠다. 근데 이렇게 흘러가다가는 또 정체될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딱 편안하고 좋은데 이게 괜찮은 걸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정체되는 게 남들이 보기에도 정체되는 거면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계속 시도를 하려고 둘이 요즘에 노력하는 편이에요. 나니님을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소파 친구들이 남겨준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댓글은 듣고 계신 플랫폼에 사연과 방송 후기는 hey@작은배.com에 메일로 남겨주세요. 첫 댓글은 스포티파이에 풀비소정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15화를 듣고 창작을 향한 마음이 마구 꿈틀거립니다. 창작자였다가 회사원이었다가 이제 막 퇴사를 앞둔 사람이라서 그런지 두 분의 이야기에 공감도 가고 힘도 얻었습니다. 두 분께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창의적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응원합니다. 자, 건배! 저희가 15화 녹음을 할 때 우리의 목표는 들으시는 분들이 나도 창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꿈틀거렸으면 좋겠다라고 했잖아요. 성공했네요. 일단 풀비소정님 마음에는 저희가 불을 지른 것 같고요. 풀비소정님께서 저희 두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창의적인 것 같다라고 생각해 주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는 누구나 자신만의 삶을 창의적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비교할 수 없잖아요. 비교는 안 되죠. 풀비소장님께서도 지금 이제 퇴사를 막 앞두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 댓글을 읽고 저도 이제 퇴사 앞두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어떤 불안이 있었는지 한켠에선 얼마나 설렜는지 이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풀비소장님의 앞날에도 늘 창의적인 기쁨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창의적인 하루 보내세요. 응원합니다. 자, 건배! 다음은 유튜브에 유진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말씀처럼 창작자가 되기 위해선 해당 분야에서 어느 정도 숙련된 상태여야 하는 것 같아요. 답습이 아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고 창작자로 가는 시간을 차분히 견뎌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고정된 직장 없이 프리랜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소신님 말씀처럼 정말 불안해요. 크크. 회사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올해는 제가 가진 것을 세상에 알리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이 시간을 잘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도 자연스럽게 홀로 설 수 있는 창작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고 싶네요. 사실 그 불안함이라는 게 회사를 다닌다고 불안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막 뛰어난 창작자가 또 된다고 누군가가 인정해준다고 또 불안하지 않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너무 그 불안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진짜 불안을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불안과 싸우고 있구나. 여기에 좀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은가. 근데 그게 잘 안 될 땐 15화, 강소파 15화 창작에 대한 강단과 소신편을 꺼내 들으면서 역시 맞아. 창작은 좋은 것이지. 이런 생각 해주시면 어떨까. 저는 강소팟을 들으면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포인트가 얘네 둘도 한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유진님, 불안하시거나, 내가 지금 이 창작 잘하고 있는 거 맞을까? 싶으실 때 강소팟 1화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보잘것없고 음질이 별로이며 이 두 사람 얼마나 말을 못하나. 한번 들어보시면 15화 만에 얘네도 조금 용이 되어가네. 계속 구르면 뭐라도 되는구나. 물론 저희가 뭐가 됐다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 나아질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용기를 좀 저희가 산 증인으로서 좀 들릴 수 있지 않을까. 1화를 들어보시면 오래 못 들으실 거예요. 맞아요. 재빠르게 끄고 다시 여기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다음으로는 마찬가지로 유튜브에 그레티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스포티파이에서 듣다가 유튜브로 넘어와 댓글 남겨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두 분의 대화 잘 들었습니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소신님의 말씀이 유독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강소팟 16화를 녹음하고 있는데 여전히 어렵고 정말 많이 버벅대요. 장난 아니죠. 그래서 저희 두 사람도 뭐가 됐건 지금까지 팟캐스트를 하고 있다는 거에 정말 의미부여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지금 몇 년째 발행하고 있는 뉴스레터도 만약에 뉴스레터에 그냥 성공 지표를 구독자라고만 생각한다면 저희의 성장은 너무나도 더디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분명 구독자 수나 이런 것에 무관하게 저희가 너무나도 큰 걸 얻고 있고 배우고 있고 분명 자라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만약 스스로를 회사에서 지표로 평가하듯이 숫자로 평가한다면 회초리를 맞아야 합니다. 아니 회초리를 떠나서 잘렸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레티님이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그것밖에 내세울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들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저희가 최근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또 애플 팟캐스트에도 리뷰가 한창 늘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던 이메일로 답장을 보내주시던 그냥 별점평가만 남겨주시던 이렇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저희를 응원해주시고 계신다는 걸 요즘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람을 느끼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꾸준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빈티지 스토어 유에서 유우열 사장님을 모시고 일과 삶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는 2주 후 일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과 삶에 강단과 소신을 빕니다. 감사합니다.